그 수업 들으면서 이제 저기 그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복잡판이거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보면은 중간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대류 전도를 막고 중간 대류를 만들면은 그 열 품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요즘에 온실 지을 때 측면에 저런 PC 복층판을 사용하는 게 많아요.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수업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의 전달에서 얘기를 할 때 온실에서 에너지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연절도의 원을 보게 되면 관류열,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흔히 온실에서 전도라는 거는 유리나 비닐로 뺏기는 것들, 그다음에 대류는 공기를 통해서 뺏기는 것들, 복사는 복사로 뺏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환기전이라고 볼게요. 환기전은 뭘까요? 틈새 환기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열량, 그러니까 온실 열량을 계산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기전열이에요. 틈새 환기라고 하는데 내가 온실을 올해 처음 지었어요. 저기 환기전열이 갈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계속 시설이 줄어들고. 아니죠. 올해 1년 차하고 5년 차가 되면은 어딘가 벌어진 거다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요. 저는 그때 제가 이런 하우스 했다가 시설하우스가 막 좋아진다. 그 커튼도 수명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떻게 돼요? 구멍이 자꾸 달아서 구멍이 뚫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기전열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지중전열이 있어요. 토양과의 열교환인데 뭐냐면은 내가 에너지 난방을 해요. 근데 이 땅을 단열할 수가 있나요? 없죠. 땅은 언제까지 가요? 저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10m, 20m 더 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온실인데 내가 이렇게 열을 뺏겼네? 이렇게 뺏겼는데 이렇게 뺏길 수도 있어요. 요게 오라도 열이 뜨거운데 요로 가면 차가울 수 있잖아요. 요로 뺏길 거 아니에요. 요게 에너지가 높고 요로 낮으면 요로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중전열 같은 경우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 변해요. 어떻게 뺏기느냐? 물이 많을수록 수분이 많을수록 뺏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온실에서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온실 내부에 물이 흘러가고 바닥에 물이 고여서 스며들게 되면은 뺏기는 열이 더 커져요. 땅은 건조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수경 재배할 때 바닥에다 방수포를 깔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열을 뺏기는 게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관류열, 환기전열, 지중전열이 있는데 관열은 우리가 그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대충은 예를 들어서 전도라든가, 그러니까 내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하나가 있는데 내 외부의 온도 편차에 따라서 얼만큼 열이 뺏기는지에 대한 계산값이 있어요. 그다음 대류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요. 복사도 계산할 수 있죠. 뭐요? 센서만 있으면 피지오메타나 내 센서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온실에서 온실 바깥으로 얼만큼의 열이 뺏기는지 복사열이 뺏기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틈새 환기 계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0몇 년 있으면서 비닐을 여러 번 갈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까치가 와서 구멍을 뚫어놔. 이렇게 해서 집게로.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그게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지나면은 구멍이 더 생겨요, 더 생겨요? 더 생기겠죠. 까치가 그 발톱으로 그 구멍들이. 또 쥐가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지, 그것들. 그러면은 틈새 환기는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네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다음 지중전열은 뭐라고 했어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냐? 토성에 따라 다르고 지하부의 함수에 따라 다르다. 그다음에 함수도 있지만 바깥과 내부의 지열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난방 부하가 걸렸는지만 알아요. 이거를. 그 관련 전도를 보게 되면은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해서 전도 대류 복사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데 대략적으로 계산은 가능해요. 내가 재질에 따라서 대충 계산은 가능해요. 유리가 면적이 얼마인데 전도가 있으면은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편차에서 얼만큼 전도가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다 이건 할 수가 있고요. 피지오메터 쓰면 알 수가 있고 환기전열은 우리가 밀폐해도 틈새에 열이 전달된다는 거에서 알 수가 없고요. 틈새 환기 횟수를 볼게요. 시간당 0.5에서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1회 2회라는 게 뭐냐면 온실에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환기 횟수, 그러니까 시간당 한 번, 두 번이라는 뜻은 뭐냐?
시간당 온실 전체의 공기가 한 번 교환되느냐 두 번 교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회 2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창 닫고 커튼을 닫아두면은 환기의 수가 줄어들겠죠. 밤에 그러니까 왜 문 닫고 커튼을 왜 닫아요? 겨울철에 환기의 수를 줄여서 난방을 적게 하려고, 난방 비용을 적게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0.5에서 2회라고 돼 있잖아요. 2회. 이게 나쁜 옷일까요? 문 닫았는데 두 번 교환돼. 30분에 한 번 공기가 교환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옷이래요. 0.5회는 아주 이상적인 옷이래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만 그러니까 굉장히 온실이라는 거는 공기가 커튼을 다 닫고 그 창을 다 닫고 있어도 전체 공기가 시간당 한 번 내지 두 번은 일반적으로 다 교환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작은 온실에서 교환이 많이 될까요? 큰 온실에서 교환이 많이 될까요? 그렇죠. 1헥타하고 2헥타가 있으면은 1헥타 온실이 2헥타보다 공기가 더 많아요. 왜 그렇고? 표면적이 넓으니까. 왜 그렇고 보세요? 2헥타면은 중간에 벽이 하나가 없잖아요. 근데 1헥타가 되면 어때요? 표면적이 더 늘어나죠. 부피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공기 교환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실이 커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방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큰 온실이 하지만 2헥타하고 1헥타하고 내가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요. 에너지 사용량이. 그러니까 내가 1헥타 온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보통 1헥타에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1억 2천에서 1억 5천이 들어가. 그러면 10%면 얼마? 5% 얼마요? 750. 10%면 1,500이죠. 그러니까 내가 2헥타인 사람이고 저 사람이 1헥타야. 똑같이 땄어. 그러니까 면적당 같은 양을 수확했어요. 그럼 누가 더 수익이 높아요? 내가 2헥타가 높죠.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에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1,000평짜리가 있어요. 저 사람 1,000평이고 나는 3,000평이야. 그러면 아마 15%씩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착시 효과가 있어요, 하나가. 1,000평짜리가 3,000원짜리하고 비교하면 1,000평짜리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1,000평짜리들이 온실을 잘못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실을 똑같은 환경으로 잘 관리한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다. 왜?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뭐가 올라가요? 바로 공기 교환율이 올라간다. 어떤 에너지를 써도 그 정도 비율이나요? 그렇죠. 이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떤 일이 상관없어요. 내가 전기를 떼든 기름을 떼든 내가 온실에다 에너지를 딱 채워두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양이 그만큼 더 들어가요, 걔가. 들어있는 양이 적으니까 빠져나가는 게 표시가 쉽게 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절대량이 내가 1,000평에다가 3,000평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6,000평에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에너지잖아요. 근데 손실이 3,000평짜리 2,000평보다 더 빨리 소진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수익이 그 한 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거만큼. 예, 이만큼. 예.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에서도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겨울을 그러니까 여름에 등산 필요 없어요. 여름엔 어차피 에너지를 다 문 열어놓고 뭐예요? 만세 열어놓고 지나가니 상관없는데 어차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8월 달에 들어가서 거의 11, 12, 1월, 2월 달 통과하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에너지 비용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좀 이거 귀에 뭐가 있으셔갖고 운전을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잠깐 들렸다가 하는데 단동을 10동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연동으로 지을 때 연동으로 짓는 게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차이가 커요. 단동은 더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은 3면으로 빼지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 왼쪽 위에 있죠. 근데 3,000평 어떻게 돼요? 10동이면은 하나 둘 세 개죠. 요 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 어차피 제가 한번 또 강조를 한번 드리지만 미래의 경쟁력은 에너지 싸움이다. 인건비는 인력은 대체가 돼요. 가면 갈수록 뭐냐 로봇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비싼데 앞으로는 좀 대응이 될 거예요. 이제 로봇 기술은 이제 상용화 되면서. 근데 에너지는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물론 이런 자재들이 나와서 에너지를 절약해주긴 도움은 주긴 하지만 남들도 다 마찬가지거든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어차피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온실을 지을 때 에너지 문제를 잘 생각하고 지으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가벼우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측면을 다 저 PC 폴리카바네이트
그 5층이나 6층 복층판을 씌우는 거고 두께 이렇게 두꺼운 거 있었죠. 네. 이거 어디로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대관령 그러니까 높은 지역 있죠. 1000m, 1500m 여기 들어가면 돼요. 나는 여름을 통과하는 농사를 짓고 싶어. 아니면은 그러면 어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쓰게 되면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죠. 거기 겨울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제일 비싼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냉방, 그다음 빛, 난방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냉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시원하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은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는 그거 좀 더 쓰면 돼. 자재 좀 좋은 거 쓰면 되는데 냉방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면을 저런 걸로 다 하나요? 안 돼요. 측면만. 저거 위에서 하면 큰일 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얘기 들어가고 위를 하잖아요. 저게 온실은 대충 저 퍼펙트로 져요. 대충 짓죠. 저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위에 여기 물이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 플라스틱은 변성이 돼야 안 돼요. 색깔이. 플라스틱 변성이 돼요. 유기물이라. 그러면은 측면은 변성이 돼도 상관없어요. 야 누가 그래요? 야 옆에 좀 노래줬어. 야 아무 의미 없다고. 왜냐면 여름에 어차피 차광할 것이고 겨울에도 헛대 닫아놓고 있어요. 환절기 때 조금 쓰는데 그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럼 변색이 돼도 돼요. 우리가 보는 건 단열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단열성. 그래서 그 상황 되는데 저런 소재도 비닐 갈듯이 갈아주나요? 안 걸죠. 한 번 하면 온실 망가질 때까지 그냥 가요. 비닐 열고 닫고 그냥. 안 우리가 이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000평이면 열고 닫을 때 의미가 있어요. 환기 효과. 근데 3000평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다 닫아놓고 벌레만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대형 농장들 중 아주 대형은 아니고요. 우진장 가면 2000평짜리 온실도 꽤 있거든요. 측창이 있어도 열질 않아요. 바이러스 걸릴까봐. 예, 열질 않고 천창만 열어놓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도 버텨요. 그냥. 왜? 괜히 벌레 들어와서 건드려두면은 그냥 망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온실이 커질수록 측창의 역할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200평짜리 온실 측창의 효과가 크죠. 근데 2000평 가면 효과가 작아지고 3000평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아예 벌레만 들어오죠. 그냥. 그래서 지중전을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의 전달에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는 나가는 양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냥 나중에 내가 봤더니 야 내가 원하는 온도가 안 올라와. 그러면 이제 난방 부하 걸린 거죠. 그거는 이제 뭔가 대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온도 편차 계산하기. 예를 들었는데 15도 세팅을 했더니 이쪽은 15도가 됐는데 저기 9도야. 이거는 난방 부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가다가 난방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D를 예를 들어서 뭐 커튼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조 난방기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걸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평택에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인데 전기 보일러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고민이 뒤쪽이 추운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FCU를 달았어. 닥트 하다가. 근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실수를 했을까요? 온수 보일러를 전기 온수를 돌렸잖아요. 전기 킬로는 똑같이 300kW 같은데 하나는 온수 돌리고 하나 이거 썼어. 그러면 에너지 총량은 어때요? 같죠? 그러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저 끝까지 못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셨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느 업자분이 오셔갖고 이거 달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에너지의 총량을 봐야 돼요. 에너지 부족한 거는 총량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전기로 에너지가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보조 난방을 설치해서 물탱크에다가 그 등유 버너 하나 달아갖고 야 물 온도가 60도를 맞춰놨는데 50도로 떨어지면은 돌려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저 같은 전기가 더 요거만 빼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양이잖아요. 전기양, 에너지 양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등유 보일러 하나 설치해서 그 물을 갖다 보조를 해서 50도가 못 맞춰질 때 이걸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내가 전기 보일러로 55도로 설치를 해놔요. 경유 보일러는 60도로 맞춰놔요. 자, 50도로 맞춰 저기 경유 보일러는 50도 50 맞춰놓고 전기를 50도로 맞춰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도가 안 되면은 얘는 안 돌아가요. 50도 이하로 떨어질 때 매만 돌아가죠. 그럼 얘가 들어가도 55도 맞춰주면 되잖아 이게. 그럼 55도면 매 꺼질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설정하셔야지. 그걸 보조로 추가 에너지를 생각하셔야지. 이거 기계 하나 더 달면은 같은 에너지를 나눴으니까 똑같은 결과 나오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에너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총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배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분을 갖다가 에너지 이만큼 있는데 파이프를 요만한 거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하면 파이프도 많이 넣어갖고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총량과 배분 방법을 딱 보시면은 그걸로 끝나요. 딴거 볼 거 없어요. 총량 몇 와트 쓰냐, 그 다음에 몇 리터의 기름을 태울 수 있느냐, 요거만 그러니까 버너 용량, 전기 용량 이거만 보면 딱 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한테 오시면은 이제 제가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해드리고 만약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또 우리 또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쫙 보내갖고 의견을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이렇게 설명을 좀 배워볼게요. 저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전문 분야가 또 있어갖고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은 오늘 아까 말했던 모든 에너지 연달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어요? 환기. 환기는 언제예요? 주로 낮에 하죠. 언제? 태양 에너지가 시간당 제곱미터당 2,500kW가 들어오면은 2,500kW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뭘로 빼낸다? 환기로 빼낸다. 근데 환기할 때 뭐와 같이 빼낸다? 바로 수증기로 빼내죠. 수증기가 에너지 크니까 바로 환기를 통해서 빼낸다. 수증기를 가두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온실의 습도를 올리고 싶으면 닫으면 올라가. 왜냐면 습도가 있으니. 근데 닫는 순간에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온실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때요? 물은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그 주의점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절대 습도는 작냐? 그건 아니에요. 온실의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높아요. 35도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메트 차트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35도에서 50%와 20도시에서 상승도 50%는 달라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환기를 통해서 바뀌죠. 전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 옆에 사람 옆으로 에너지를 옮기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높으니까 외부로 에너지를 뺏기죠. 뺏길 때 어떻게 뺏겨요? 요게 뺏겼으면 요게 에너지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채워줘요?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채워주고 다시 바꿔서 빠져나가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사는 이제 이 환기랑 연관이 있고, 그 다음 복사, 주어는 뭐예요? 이 복사 에너지가 난방을 하지 않을 때는 100%, 난방을 할 때는 95%가 바로 이 복사로 들어온다. 겨울에도 95%는 다 복사 에너지예요. 내가 난방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 틈새 환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가치가 구멍을 뚫거나 시간이 지나면 골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이로 내가 비닐온실 같은 경우도 저 클립 채워 이렇게 스프링 채워 놓잖아요. 스프링 채우면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목 쓸어서 달랑달랑해져. 그럼 물어요. 그리고 또 열이 빠져나가겠죠. 내가 스프링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어딘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다음 이거 지중환기는 지중전열이라는 거는 밑으로 이제 열을 뺏기는 거라고 했어요. 땅으로. 뺏길 때 물어볼게요. 물이 많으면 많이 뺏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뺏기는데 내외부의 편차가 크면은 여기서 더 많이 뺏기죠. 또 토성에 따라 또 다르다. 토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결과론적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온실의 난방과 걸린 걸 확인하고 나서 전체 에너지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들은. 예, 확인이 불가능하다. 왜? 온실은 최첨단 센서를 막 깔면 되겠죠. 바닥에 깔고 옆에 깔고 막 깔아갖고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내가 100kg 따는 게 500kg 딴다 해야 되죠. 근데 100kg 따는데 105kg 따요. 그러면 그 돈 안 나오겠죠. 근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온실은 대략적으로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되게 언짢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유튜브에 나오시거나 TV에 나오셔갖고 정밀농업, 정밀환경제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대략 제어를 해왔는데 자꾸 정밀을 얘기해요. 정밀하려면 돈이 그 에너지 비용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3,000평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내가 10평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3,000평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00평짜리 15동을 어떻게 해요? 각 온실마다 해 뜨는 시간도 다 다른데 그럼 볼게요. 우리 칼로리를 얘기하면요 이게 영도시의 물은
이제 25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증발할 때. 100도씩으로는 얼마요? 2268이죠. 그러면 둘이 차이가 얼마예요? 230 뭐 얼마 나죠? 차이 커야 작아요? 작죠. 증발이 중요한 거예요. 증발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대요. 포고를 쓰는데 30도씨의 물과 10도씨의 물을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물로 쐈을 때 에너지가 많이 갖고 나가느냐, 온실이 많이 시원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가 1도씨마다 4.2kJ이에요. 그러면 아까 30도씨하고 10도씨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손집으면 어떻게 돼요? 못 집어넣고 있어요. 얼어. 30도씨 물은 미지근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온실에서 보면은 25도 정도, 여름에 20도에서 25도고 지하수는 15도, 18도거든요. 아주 시원한 물이. 그러면 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10도밖에 안 나죠. 10도면 얼마요? 42kJ. 근데 얼마요? 2500kJ이죠. 그럼 내가 찬물을 쓰는 게 중요해요? 수증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수증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왜 찬물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쓰면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칠러 사용해서 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비가 3,000평 정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못 들어도 한 1억 가까이 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전기요금까지 계산하면은 감당하기 쉽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생산량이 올라간다면 오케이인데 얼마 안 나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보다 40kJ 정도면은 42kJ 정도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오차 범위로 봐요. 오차 범위. 온실 내에서도 그 이상 편차가 발생해요.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증발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증발을 많이 하려면 온실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칠러살도 있으면은 축구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죠. 수증기를 많이 만들고 창을 또 업계에서 건치줄 열지 말고 래핑 연결로 위에서 밀어버리면은 더 많이 증발하거든요. 그 증발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찬물 넣느냐, 그래도 찬물 넣어봐야 크게 뭐 이만큼 도움 되죠.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내가 찬물로 쓸 비용을 갖다가 차라리 뭐 커튼을 좀 좋은 거 쓴다든가 아니면 외부에다가 페인트를 조금 더 기능성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도 그냥 일반 차광제가 있고 기능성 페인트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차광에 대해서 배울 때 페인트 종류를 배울 거예요. 페인트가 차광용 페인트 같은 거 기능성 페인트가 더 비싸거든요. 뭐 그런 걸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 찬물을 쓰는 것보다. 물론 찬물이 있으면 쓰긴 하되 굳이 내가 그걸 돈 주고 만들 이유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은 온실을 시키는데 냉각수로 돌린대요. 15도씨로. 그러면 제가 15도씨로 돌려. 그러면 이 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요 정도 면적이면 이게 얼마나 되는 면적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물이 15도불로 들어왔을 때 얼만큼 온도가 15도 불렀는데 18도가 됐어요. 15도 불렀는데 20도가 됐어요. 5도씨잖아요. 5 곱하기 1시간 동안 물이 돌아간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4.2를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온실 밖으로 뺏어간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총량 다 잡아놓고 그럼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총량을 볼게요. 온실 에너지가 계산해봤더니 1시간 동안 2,500kJ이 들어왔어. 한 1제곱미터에 10,000제곱미터야. 그러면 얼마예요? 2,500 곱하기 10,00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찬물을 돌렸을 때 에너지 빠진 거하고 들어온 에너지를 비교했는데 한 5% 차이 났어. 그건 쓸만하죠. 근데 0.1%야. 그럼 뭐예요? 그냥 대청댐에서 바가지로 막 물을 뿜어내면은 대청댐 수위가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 대비 이게 다 비용이 공짜면 해도 돼요. 공짜면 조금은 낫겠죠. 공짜면 해도 되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이것들을. 그다음 또 하나가 복사 냉각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찬물로 돌려. 이게 15도예요. 복사 냉각 효과 보려면 20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15도인데 식물체 체온이 35도야. 이미 끝났어요. 식물체 35도면은 공기 온도는 38도, 40도거든요. 필요 없어. 무조건 차가워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요. 복사 냉각 효과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복사 냉각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건데 복사 냉각은 온도 편차가 클수록 열을 많이 뺏기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20도 이상 나야 돼.
그러면은 15도, 18도 물이라고 해봐야 그럼 식물체온은 38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공기 온도가 40도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냥 커튼 닫고 그냥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비용하고 나온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내가 원하는 그 상업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경제성 있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 열수지라는 것은 이제 온실 안으로 나가는 열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거의 차이를 우리가 열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면은 이제 온실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마이너스면은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제 에너지가 내려가는데 일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마이너스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근데 플러스 값이라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습도가 50%였는데 내가 진짜 좋은 안개봉에서 80%를 만들었어. 근데 온도가 그러면 에너지가 쌓여도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실의 습도가 높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온실의 습도가 높으면은 온실을 제어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2,500kJ의 에너지가 시간당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700W 광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습이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아도 온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온실의 곡선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밖으로 내가 공기를 빼내면 어때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절이 쉬워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빼내면 온도가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공기가 건조하면 어때요?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게 에너지 외부 습도가 높으니까 이게 잘 안 내려간다면 내가 환기를 아무리 해도 잘. 일단은 우리 열 수지라는 거는 일단은 들어온 에너지가 많으면은 나가는 것보다 많은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낮아지면 마이너스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열수지 광과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온실 안에 광이 들어온 것은 곧 에너지가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광은 곧 에너지라고. 광은 빛도 열이고 열도 빛이라고 해서 계속 바뀐다고 했죠. 이것들을. 그다음 저온계는 가능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하고 나가지 않게 노력하는데 이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고온계는 가능한 에너지 적게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이를 차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온계에는 약광계에는 온실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요. 차광률을 그러니까 저기 광추가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온계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에너지를 줄이려고 해서 차광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보통 한 50% 차광까지 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학생 중에? 위장망 있죠? 위장망. 그 정도 씌워놔요. 그래도 광이 충분해요. 여름에는 광이 엄청 많거든요. 50% 차광해버려. 53%, 55% 차광해. 엄청 광이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반면에 겨울에는 광을 막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는요. 그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맑은 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3,000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억해요. 3,000줄. 이건 기억해 놓고 겨울에는 얼마 들어올까요? 한 1,500? 예? 600. 보편적으로 600이고 날 좋으면 800. 진짜 이제 좋으면 900, 1000까지 나오는데 그런 날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400에서 600에서 800 정도로 우리 겨울광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름 대비 얼마예요?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800 정도를 그러니까 3000 얘기했죠. 아까 겨울은 600, 800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1600에서 1800 사이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적정광이라고 보는데 여름철에는 꽃배기고요. 겨울철에는 반도 안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악조건이죠. 4월부터 9월까지는 광이 남아돌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광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죠. 절대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가채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물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식료품 값이 비싸. 채소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왜 비쌀까요? 채소 재배가 안 돼서 어려우니까. 채소 재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유통 마진이 높은 것 같은가요? 안 그래요. 외국도요. 채소로는 50%가 마진이에요. 50%가 안 주면은 적자래요. 네덜란드 그렇고 미국도 50%래요. 50%.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우리랑 상황이 비슷해요. 생산해서 근거해서 다 소비하거든요. 그래도 50%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소 같은 경우는 손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0%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광 조건들이 그러니까 온도는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광이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없거나 이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는 더 문제가 뭐냐면은 봄에만 먹고 나면 봄에만 심어도 봄에만 먹고 끝나면 좋은데 참, 한국 사람은 또 고급이잖아요. 주로 언제 먹어요? 12월부터 4월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조건에서 12월, 4월 먹어야 되고 우리 9월달, 10월달 먹어야 되죠. 그 악조건에서 9월달, 10월 먹으려니까 얼마나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희가 방송에서 야 우리나라 채소값이 비싸다 얘기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비싸다 무슨 소리 하죠. 세계적으로 환경이 극악조건에 사람들이 채소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리고 입은 너무 고급이야. 대충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품질을 따져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아니고요. 우리나라 채소의 품질이 미국에서 연수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래요. 우리 연구소에 있다가 그 UC 데이비스 연수 갔다 온 사람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먹을 정도면은 미국 상류층이 먹는 채소야. 이거 한국 거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채소 먹지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급 채소 굉장히 그 고품질의 채소를 갖다가 한국 사람은 그나마 싸게 먹는 거고 굉장히 비싸답니다. 거기도. 이 극악 조건에서 그래도 9월달, 10월달에 그 토마토 오일을 먹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꼭 10월달, 9월달에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먹겠다고 해서 자꾸 그 어려운 7, 8월달에 키워서 그걸 왜 먹냐고. 그러니까 비싸지 당연히. 그리고 약방기 11월, 12월, 1월달에 약 방도 없는데 3월, 4월달에 먹겠다고 하니 비쌀 수밖에 없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보면서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채소값이 비싼 게 뭐 유통 과정이 이러나 그래. 그게 아니라 극악 조건에서 저렇게 생산하는 걸 갖다가 품질도 고급으로 만들어야 되니 진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되게 고급이에요. 토마토도 제일 비싼 것만 먹어요. 멜론도 제일 비싼 것만 먹고요. 오이도 제일 비싼 것만 먹고 제일 비싼 것만 먹어요. 그 종자 자체가 비싼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 잘 써는 네? 그래 이제 잘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5명, 6명 키울 때 그다가 1명, 2명이라고 하여튼 비싼 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거. 제가 그래도 방송을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저거를 잘 조사해야지. 우리가 비싼 게 유통 때문에 비싸. 유통은 유럽도 50%인데. 유럽도 우리와 같이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해서 공급하거든요. 근데 유통비용이 50%예요. 50% 해도 그 저기 유통회사들 아시죠? 잘 나가 떨어지는 거 부도 나가고 50% 마진 좀 떼돈 벌어야 되는데 한 10개가 있으면은 5년 지나면 절반은 문 닫았어요 벌써. 떼돈 못 벌고 망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열추지 보면 에너지가 들어오면 온도 올라가고 에너지는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온도라고 보면 안 되고 엔탈피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습도에 따라서 온도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고온기에는 그러니까 저온기에 가능한 에너지를 빠져나게 해서 우리가 뭐래요? 아까 보여준 거 PC 보츠만 썼죠? 저거 쓰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전도가 훨씬 덜 되겠죠. 전도가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갖고 공기는 전도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그래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 커튼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커튼을 2장 쓰는 걸 기본이에요. 야, 2장인데 3장 쓸까? 뭐 이런 사람들 봤는데 네덜란드 애들은 2장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장 그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장 넣지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장에 대해서 보온 효과가 있고 2장을 어떻게 쓰면 보온 효과가 좋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네덜란드는 왜 한 장만 써요? 성안에 안 지정해서 5도 이하로 안 떨어져. 5도 이하로 안 떨어져. 우리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기후적 요건. 그러니까 한국의 온실이 네덜란드 온실보다 어때요? 기본적으로 비싸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에너지도 많이 나고 온실도 비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먹는 토마토보다 한국 사람이 먹는 품종이 비싼 품종이에요. 왜냐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먹는 거는 150g짜리 글로브 타입이거든요. 5개짜리. 근데 한국 사람은 200g짜리 3개예요.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거 보고 이제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라고 해요. 비프 스테이크 잘라서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가 글로브 타입보다 원래 비싸요. 시중 가격이. 그러니까 그걸 독일 조건으로 글로브 타입하고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하고 킬로그로 딱 해놓고 야 한국이 비싸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글로브 타입을 안 먹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 150g짜리 갖다 주면은 어디 저기 상품도 안 되는 거 갖다 주냐고 딱 해버리거든요. 한 180g에서 200g이 딱 돼야 되지 정품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보면은 저희 시대로원에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인데 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는 가능한 에너지를 외부로 빠져나게 한다. 일단은 못 들어오게 하죠. 뭐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차광하기도 하고 차광 스크린 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페인트를 갖다가 위에다가 막 발라요. 그래서 보면은 여름철에 대형 공장 가면은 온실이 하얘요.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갖고 굉장히 하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빠져게 하는데 그러니까 창으로 에너지를 빼잖아요. 근데 올해 재밌었던 걸 하나 관찰했어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착과율이라든가 이런 오이나 토마토의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유리 온실하고 플라스틱 온실하고 비교했더니 플라스틱 온실이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온실이 유리 온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온실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높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렇지? 비닐의 차광률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게 커튼이 있잖아요. 그리고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냐? 렉피니언 기어로 미는 플라스틱 온실의 개폐율이 유리 온실보다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습이, 그러니까 열이 잘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착과율과 과일의 품질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후배가 알려줬어요. 야 왜 그런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몰라요. 창이 크게 다르잖아요. 딱 보니까 기네. 그래서 2배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훨씬 낫죠. 그래서 여름에는 뭐예요? 공기에는 가능한 에너지가 빨리 빠져나게 한다. 근데 이거 단점이 뭐예요? 겨울철에 네, 추워지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애매해요. 더울 때는 극단적으로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하나로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름 농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에 거의 다 겨울에 맞춰서 옷을 짓다 보니까 이게 환기율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환기율 높이면은 겨울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열수지와 바람과 에너지에서 이제 또 하나 볼게요. 공기는 입자이고 그러니까 공기도 입자고 공기 입자는 물질이 뭐 에너지 갖고 있다. 그래서 공기는 입자라는 거예요. 가스도 입자예요. 전부 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분자 형태로 다 갖고 있죠. 입자 형태가 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이. 근데 그럼 당연히 에너지도 움직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대류라고 하죠. 대류라고. 물입자가 움직이는 거,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저온기에 바람이 분다면은 온실표복제 표면의 높은 에너지가 공기가 움직여 난방비가 많이 된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난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오늘은 이제 기본적 개념이고 뒤로 가면은 환경 제어할 때 세팅값을 변경시키는 걸 배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람의 속도가 나와요. 바람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외부의 편차가 15도일 때 50도의 물을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부의 편차가 15도인데 초속이 2m이면 그냥 가는데 만약에 2m에서 1m 올라갈 때마다 편차를 내외부 온도 편차가 0.5도를 더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세팅값으로. 그때 바로 바람의 속도가 나와요. 이때 대류가 바람이 불면은 온실이 열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람 불면 어때요? 춥죠? 시원하거나 춥죠? 예, 마찬가지로. 왜 시원해요? 내 체온을 바람이 뺏어가니까 그렇죠. 온실도 마찬가지로 이걸 뺏어가요. 그러면 내에 있는 이 편차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풍벽을 방풍시설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PC 복층판 쓸 경우에는 방충벽을 안 만드는데 일반 비닐이나 유리 한 장인 경우에는 방풍벽을 만들어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물론 방풍벽을 했다고 해서 그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방풍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층을 하나 만들어 버리거든요. 바람이 불 때 타고 넘어가게. 그러면은 영향을 덜 받게 되거든요. 예? 비닐로 하나 만들죠. 돈이 많이 다. 예, 딴 걸로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쌀 바에 차라리 그럼 PC 복층판 쓰지.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PC 복층판 쓰면 바람벽 안 만들까? 그래도 해요. 어떤 분들은. 왜냐? 에너지를 또 절약하려고. 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이거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적게 쓰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진짜 한 25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25년 전에 내가 시설원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주연비를 얼마일까? 내가 비용을 이건 약간 불법이긴 한데 0원이다. 몰랐죠? 0원인 거. 왜 0원이었는지는 설명드릴까요? 불법인데 지금 못해요. 옛날 경유 썼잖아요. 그 주유소에서 이제 면세율을 받고 오는데 내가 10,000리터가 필요해. 그러면 20,000리터 면세율 받아. 10,000리터 집어넣고 네 팔아 쓰세요 그러면은 계산해요. 그럼 빠번이 돼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근데 그러고 나서 면세유가 없어지고 이제 자기 돈 내고 기름 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기 보일러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야 에너지 이렇게 쓰고 적자 나도 농사 못 지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대로 적응해서 적응 못한 사람은 그만두고 적응한 사람들은 면적을 확대해서 그 다음 거 다 흡수해갖고 더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아무튼 현재는 과거보다 에너지에 대한 것이 강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래질 거예요. 그래서 온실을 지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쓰긴 써야 되는데 필요 없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땅으로 뺏기는 에너지라든가 측면 벽으로 뺏기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고온계 바람이 분다면 온실 피복제 표면의 높은 에너지가 공기를 움직임으로 온실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발아서 바람이 부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창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환기가 안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흐르면서 바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측창이 있잖아요. 측창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측창을 닫아도 바람은 들어온다고 했어요. 빠져나간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환기율이 떨어질지 몰라도 빠져나가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게 없고요. 개폐기로 여기서 열어요. 여기서 열고 측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측창을 없애고 요거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폐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천창 개폐, 용마루 개폐예요. 용마루라는 건 용마루에서 문을 이렇게 여는 걸 용마루 개폐라고 하거든요. 이 용마루 개폐는 장점이 비가 와도 창을 조금 열 수가 있어요. 습이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다 개폐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개폐가 이렇게 말아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닫아 있고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 어떻게 돼요? 여기 고여버리죠. 환기가 잘 안 돼요. 여름 농사에 되게 취약하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요것보다 요게 비싸요. 요건 싸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근데 대충 쳤더니 한 8억 정도 있는데 대출 받아. 이거 내 돈 아니야. 8억 대출 받아 8억 있어. 내 돈 8억이면은 너무 부자고 보통 8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진짜 뭐 청창농 대금 뜨거워오고 뭐 해서 8억을 땡겼는데 한 2,500평 정도를 2,000평 정도를 수경 재배해서 측고 사비트로 연동으로 질 수가 있는데 용마루 개폐하면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용마루 개폐하고 다지면은 1,000평을 줄 수 있어. 그럼 나는 용마루 개폐하지 말고 그냥 2,000평을 그냥 여기서 열으라고 해요. 환기율이 떨어지지만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또 다른 방법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아무튼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벤출 효과에 의해서 압력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도 있는데요. 대개 여기를 닫아놓거든요. 바람이 세면은 이게 닫아도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요. 이 벤출 효과 이쪽 송석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기 압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 바람이 불면은 안 불 때보다 온실을 냉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 반면에 겨울에는 바람이 불면은 난방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열수지라는 거는 뭐냐? 그냥 균형이랄까. 탄소수지.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그러면 더 좋겠죠. 그 돈을 막 꽃배기로 쓰면서 할 이유가 다른 데 근데 돈이 남아 돌면 하는데요. 다른 데 쓸 데가 있으면 굳이 두 가지를 하면은 근데 여름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죠. 환기율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환기율은 그리고 옆에 측창도 달고 하면 측창은 이제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면적이 넓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좁은 경우는 쓰면 되게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 1,000평 이건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2,000평도 조금 효과가 있는데 이제 갸우뚱 해버리고 3,000평 되는 순간에는 안 하는 게 낫아요. 벌레만 들어와.
왜냐면은 3,000평이 되면은 측장 효과가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들어오면 10m, 20m 가고 멈춰요. 여기서 10m, 20m 가고 여기 60m는 공기 고여버리죠. 그러면은 벌레 만들어서 자꾸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약만 더 많이 뿌려야 되고. 그래서 작은 온실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15m, 20m는 오니까 측면이 한 50m다 효과 있죠. 이 100m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리고 여름에 농사 지을 때는 실제로 모험이에요. 측창 여는 게 모험이에요. 뭐 잘못 열면은 진짜 바이러스 와갖고 진짜 박살날 수가 있어갖고. 저희가 측창을 했거든요. 네. 천창도 2개를 다 했어요. 아, 여름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옆에 렉창이 4면이 있고 네. 위에 천창은 렉창 6만 원 창에다가 위에 또 개폐까지 해버렸죠. 그렇죠. 비 온 날은 뭐 옆에 달하고 욕마르고 살짝 한 5% 네. 열어버리면 환기하는데 전혀 도움이 없죠. 그러면 옆에 소도 돌리세요? 소도 돌리면 안 되지. 운동 되시겠네. 그다음에 이제 습도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볼게요. 습도는 난방 에너지와 관계가 깊다 해서 토양이나 배지에 수분이 많으면 난방을 해도 물의 투척률을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물이 땅에 흙이 젖어 있는 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방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식물한테 해야 되죠. 근데 식물은 만약에 이 난방열이 대류열이 전달되다가 수분이 많은 곳을 지나게 되면 거기 있는 열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온실의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만 올리는, 그러니까 수증기만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식물이 증산하는 거 원하지 바닥이 증산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 열이 필요하는데 그 열이 식물한테 열이 전달돼서 식물의 증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우리가 그 결로가 생기지 않고 일액이 생기지 않고 광화 증산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쓸데없는 증산을 막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물이 그러니까 지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땅은 아무리 건조해도 습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딸기 재배하는 경우도 보면 노출시키는데 저희는 노출을 조금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배지는 전부 다 밀봉돼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돼요. 공기와 배지가 만나는 면을 최소화시켜야지 난방의 효과가 더 뛰어나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내가 이제 난방을 했는데 얘가 물을 만나서 기화를 해버려요. 그 온실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습도는 어떻게 돼요? 습도만 올라가 버리죠. 습도 올라가면 식물이 증산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래요. 그럼 기존에 지금 다른 스마트팜도 보면 예. 겨울에는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예, 여름에만, 낮에만. 네, 낮에만. 바닥에다가 호스를 깔아서. 그거 낮에만. 그 여름에 막 끌어놓지. 여름에 상관없어요. 여름에 문 다 열어놓고 니까 상관없는데 겨울에 난방할 때는 겨울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돼요. 낮에는 80% 그러니까 습도를 80%가 좋긴 해요. 근데 70% 80% 때문에 좋은데 밤에는 안 그래요. 밤에 문 닫는 순간에 거의 95%가 나오는데 근데 이 95%에 좋은 거가 있어요. 같은 95%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관리가 웬만큼 되는 온실들은 거의 다 90에서 95% 습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조건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극악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은 95%인데 한 사람은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안 된 사람은 누구냐? 이 온실의 95%인데 이 안에 커튼들이 이게 갭도 있고 좋은 커튼을 이용해 습이 빠져나가. 기능성이야. 그러면 어때요? 습이 빠져나가면서 식물이 증산해서 95%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95%가 됐는데 식물이 증산을 멈춰버렸어. 습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온다격 커튼을 쓰면서 습도가 낮은 온실들이 문제가 습도가 95%인데 증산을 멈춰버려요. 아까 수증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증기를 밖으로 뺀다는 얘기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수증기를 빼는 순간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습을 가둬놨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일정 부분 습을 100% 배출하면서 식물이 증산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들을.
근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 증산율이라고 그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최소 증산율이라고 해서 식물체가 밤에도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증산율을 맞춰줘야 돼요. 증산을 해야지만 식물이 건강해져요. 뿌리도 썩지 않고 그 뿌리가 썩는 것도 증산을 안 하면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시드름병 나온 사람들 보면은 증산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왜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습도가 50% 지하부 습도예요. 50%라도 증산을 하는 사람하고 증산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증산을 한 사람들은 하는 나무들은 같은 습도라도 조금 더 건조하게 느낄 것이고요. 증산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습하게 느끼죠. 우리의 증산이라는 거는 식물이 뿌리가 우리가 일단 뿌리 병 나면은 그냥 접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증산을 안 하는 순간에 뿌리에 병이 발생하는 일이 올라가서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우리 물의 그러니까 수증기하고 물의 흡수와 증산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온실 환경 관리, 환경 제어를 할 때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난방을 했는데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낭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전부 다 밀폐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온계 습도가 높으면 온실내 어딘가에서 액체 태양의 물이 존재하므로 난방비가 더 소요된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요즘은 습도를 높은 쪽으로 가요. 90%, 95%로 가는 90% 이상으로 가는데 조금 나중에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습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온계에도 가능한 한 건조하게 관리해서 에너지가 수증기에 뺏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래서 전부 다 밀폐시키고 근데 입도 줄이는 거예요. 입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입을 많이 있으면 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입도 줄여요. 이것들을. 고온계는 가능한 습하 관리해서 에너지를 수증기에 뺏도록 노력한다. 또 바닥에 물 뿌려주죠. 물 뿌려주고 온실에서 바닥에다 물을 쫙 뿌려요. 그래도 습도가 잘 안 올라가요. 굉장히 우리가 습하게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농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2월 달만 돼도 이미 건조한 상태가 시작돼요. 낮에는 밤에 말고 낮에는 이미 낮 11시만 돼도 벌써 공기가 건조해져요. 우리가 그 공기가 건조하다는 거를 갖다가 HT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T 값이 높으면 건조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의미를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의미를 갖지 말고 온실의 온도 상승 곡선, 하강 곡선만 신경 쓰면 되는 그게 먼저고 그다음 습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온실 제어에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 온도 제어하고 습도 제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부터 하고 나서 그게 완성됐을 때 뒤로 넘어가는 거지. 뭐 진짜 어떤 분들 보면은 실제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면은 그 젊으신 분들인데 아버지 거 물려받았는데 교육은 받았어. 내다른 교육을 받고 왔는데 습도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제 그 광하고 온도를 신경 안 쓰고 계속 커튼 쓰고 뭐 하면 습도만 올리는 분이게 돼요. 자꾸 그러면은 안 되죠. 우선순위는 광과 온도고 그 다음에 습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광온도 조건이 안 맞으면 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광온도 조건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고 나서 습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건은 극악 조건이라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맞추려면 뭐라고 했어요?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겨울에 온실이 다습하면 난방비가 많이 드는 이유를 볼게요. 액체가 있을 바닥에 물이 있을 때 얘기해요. 액체의 물이 증발할 때 그러니까 액체라고 기억하세요? 액체죠? 수증기 아니에요. 액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액체가 있으면은 킬로그램당 2,500kg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입방 공기를 올리는데 1도씩 필요하는데 이거 제곱미터당 1.3kg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액체 1kg 증발하는데 필요한 1900 거의 2000 입방미터의 공기를 1도씩 올리는 거와 똑같다. 뭐냐면 1kg의 물을 증발시키는 열량이 이게 2000 입방미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칩고가 4m인 온실을 약 500 입방미터의 공기를 1도씩 올리니까 칩고가 4m인 온실인데 그 바닥 면적이 500 입방미터에 500제곱미터이면서 칩고가 4m 온실에 1도를 올리는 열량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을 1kg 증발시켜 버리면. 500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한 3.3하면 140평. 예.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이죠. 1도씩 올리려고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면은 일반적인 온실에서 2도씨 올리는데 2도씨 차이 올리는데 에너지가 12% 정도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가. 그 1도씨라는 얘기는 적은 양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부 다 바닥을 밀봉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실 가보면 재밌는 게 제가 보면은 온실 업자분들이 바닥을 깔 때 수경재 바닥 깔 때 우리는 방수포를 원칙으로 삼아요. 옛날부터 방수포 깔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져보면 방수포 안 깔았는데 훨씬 많아. 그럼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땅이 숨을 쉬어야 된대요. 땅을 숨을 쉰다 증발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증발하면 안 되는데 왜 숨을 쉬어? 증발하면 에너지 들어가는데 방수포로 전부 다 막아야지. 방수포 기능이 떨어지면 전부 다시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죠. 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게 아니야. 그것도 제가 보는 방수포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시공비로 따지면은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그분들이 방수가 안 되고 숨 쉬는 걸 쓰는 이유는 뭘까? 확신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온실업계에 사기꾼이 있고 확신범이 있는데 사기꾼은 내겨 먹으려는 사기꾼이고 확신범은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안 좋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굳이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어차피 우리 2학기 동안 가르칠 거니까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튼을 배울 때 두 장을 쓰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겹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기 원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커튼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싸요. 왜냐? 3,000평을 덮는데 6천만 원이야. 싸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 벽 하나 치는데 6천만 원 칠 수 있어요? 못 치잖아요. 그 얘기는 밀폐가 돼야 한대요. 어딘가에 이렇게 틈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틈이 가려지죠. 근데 오늘 갔더니 어디 관공서인데 몇 군데 가봤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닫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얘기예요. 뭐라고 업체분이 그러면 이렇게 다나 돈은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한쪽으로 몰아야 광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래 오케이 네 말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야간에 밀폐된 공간을 원하거든요. 바깥에서 그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찬 공기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온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그 논리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온실을 시공하실 때 커튼이 오른쪽 왼쪽인 거 확인하시고 가만 놔두면은 한쪽 방향 갈 수도 있어요. 커튼이 부직포 소재 안 써야 돼요. 부직포 절대로 쓰지 마세요. 부직포 젖잖아요. 젖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치면요 물에 빠지잖아요. 옷을 벗겨야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건져놓고 옷을 벗겨야 오래 살까? 안 얼어 죽을까요? 그 젖은 옷 입고 있어요. 안 얼어 죽을까요?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직포가 젖어버린 순간에 열을 더 많이 뺏겨요. 어떤 소재?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알루미늄, 그러니까 PE 필름하고 알루미늄 소재된 거 많이 쓰죠. 차광막이랑 다른 거죠? 저기 차광막하고는 다르죠. 얘도 차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 알루미늄에 50% 5대 5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알루미늄 50%는 차광이고 50%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6대 4짜리도 있고 6은 빛이 들어오고 4가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있고 알루미늄 막히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보온 기능도 있고 차광 기능도 있고 습을 빼주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현재 내가 차광용을 쓰면 차광용인 거고 보온용을 쓰면 보온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커튼을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차광 기능을 쓰는 건 보통 우리가 젖지 않는 소재. 왜 부직포 얘기를 하냐면은 보온 낙엽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 얘기 들었었나 모르겠네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35도가 있고 28도가 있어요. 그럼 35도가 뜨겁죠. 근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광이 400W가 들어오는데 35도가 있고 암실에서 28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35도가 더 시원해요. 광이 들어오면서 35도와 광이 없는데 28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온닭엽은 어때요? 빛이 안 들어오죠. 그 우리가 보온닭엽으로 차광을 해버리면은 빛이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원해져도 사실은 식물의 입장에서 더 덥다.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비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광과 온도를 같이 얘기해야지. 광과 습도를 같이 해야 되고 광과 온도를 같이 해야 되고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라고 하죠. 환경을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지. 하나하나 딱딱 끊었을 때는 야
온도가 28도, 35도 누가 시원해? 식물의 입장에서는 누가 시원한지 모른다. 정답이. 뭐 다른 조건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28도가 시원하죠. 우리는 광이 필요 없죠. 우리는 광을 광합성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합성을 하지 않잖아요.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그 1도씨 1kg 1리터의 물을 증발할 때 이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면은 이제 겨울에 아까 이제 현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를 1도씨 올릴 때는 1.0kJ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1도씨 올릴 때는 그랬잖아요. 아까 건조한 공기 하나도 물이 하나도 없다. 20도씨 20kJ, 30kJ 30도씨 30kJ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도 올리는데 1kJ이 필요한데 수증기 그러니까 물을 올릴 때는 1.86kJ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증기를 말할 때는.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 그래서 같은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같은 온도를 유지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온실을 자습하면은 온실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좀 볼게요. 이제 액체의 물이 증발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여름에는 습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높았으면 좋겠잖아요. 높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름에 어때요? 습도가 온실내 되게 그러니까 창 다 열어니까 온실내가 되게 낮아요. 30%에서 50%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액체의 물을 증발할 때는 2,500kg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이건 딱 정해지도록 알고 있어. 2,500kg 이거는 가로치고 약 몇 킬로줄? 2,500.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은 1리터의 공기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거는 1.3kJ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액체 1kg 증발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923제곱미터를 1도씨 올릴 수 있다는 애를 같다고 했죠. 그러면 높이가 1.9 정도 되면은 측고 높이 2m. 그럼 1리터가 있는 물에서 물이 없는 물보다 광의 에너지로 100m일 때 면적을 1도씨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야 온도를 적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같은 광,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광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온도를 올릴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복사열이 있고 대류열이 있거든요. 근데 온실의 온도를 올리는 거는 대류열보다는 복사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4월 달에 외부 온도가 30도가 넘지 않죠. 근데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외부 광량이 900W, 1000W일 때 문 닫고 있잖아요. 50도, 60도 올라가요. 똑같아요. 여름에 30도일 때나 저기 15도일 때나 창 닫고 딱 있으면은 내부 온도 50도, 60도 쫙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복사열에 의한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복사열이 가장 크고 대류열이 좀 도와주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높으면은 온실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높아도 온도가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온도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만약에 1kJ면 1kJ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1도가 올랐는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1.kJ이 들어와야 1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가 보다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관수한 물이 이풀톡의 증산이 많이 될수록 온실의 온도는 적게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가 이제 안개 분무기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개 분무기가 물을 많이 증발시킬까요? 아니면은 식물이 더 많이 할까요? 식물이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 보광이라고 하면은 태양광을 보광등이 보조해주는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개 분무기도 안개를 쏴지 만들어주는 것도 식물체의 증산이 더 크고 안개 보면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해야 돼요? 식물체가 활력이 좋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식물은 작은 상태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광은 세고 증발량은 작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이것들이요. 만약에 식물이 크다고 하는 조건, 큰 조건이라고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 습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8월에 심는 시점에서 나무가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광은 1000W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은 더욱더 건조해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럽하고 또 차이가 여기도 발생하죠. 유럽은 1월 달에 심어서 광이 가장 강한 7, 8월 달에 최성기를 이뤄요. 나무가. 우리는 광이 가장 강한 시간에 최성기를 이뤘는데 거꾸로 나무가 작으니까 증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실은 극악 조건을 가고 있어요. 막 안 좋아지고 환경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건조해지니까.
그럼 반면에 이제 나무가 커져갖고 이제 증산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땐 증산을 나무가 커서 많이 하고 있죠 또. 12월, 11월 가면 최성계 또 잃어버리죠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3월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4월 가면 광원 좋아졌죠. 나무가 다 잘 땄났어요. 왜냐면 겨울 나면 나무가 현찬해졌거든요. 그러면은 광을 그대로 못 받아요. 차광을 유럽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왜냐?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강광을 받으면은 나무가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본광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유럽보다 많이 따는 게 아니라 옆집보다 많이 따는. 옆집보다 항상 얘기하지만 옆집보다 많이 따면 되는 거고 옆 동네보다 많이 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중에서 연락이 저기 팜팜이나 우덤지 팜팜이나 뭐 저기 동부팜이나 이런 대형 농장에서 학생 졸업한 줄 알고 좀 보내줄 사람 있냐고 물어본 데가 있더라. 근데 다행히도 6월달에 2명 보내기로 했어요. 걔들이 경쟁을 해. 어떻게 경쟁을 할까요? 서로 야 내가 팜팜 어떻게 땄니? 그럼 내가 여기 총량이 저기 만약에 동부팜이 많이 땄으면 올해는 내가 이겼네. 근데 주의점이 있죠. 동부팜 애들 이런 얘기예요. 팜팜이 많이 땄다고 하면 동부팜 애들이 야 니네 거는 새로 지은 거고 막 나는 20년 된 온실이야. 그러면은 20년 된 온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이 적은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경쟁할 때는 생산량이 누가 더 많이 땄냐 경쟁을 해요. 옆집보다 많이 따면 된 거예요. 이거. 작년에 뜨거웠잖아요. 12월까지 평년하고 똑같이 따면 그게 말이 불가능한 얘기고 작년 12월까지 생산량이 평년 대비 70%만 땄으면은 수익이 2배거든요. 50% 땄으면은 수익은 그죠? 매출은 같은데 유통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마진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도 항상 얘기하지만 유럽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옆집보다 많이 따는. 우리는 또 하나. 우리의 경쟁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과 중국이죠. 우리는 일본과 중국보다 많이 따 우리가.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최고 선진국 시설원의 선진국이라고 제가 느낀 건데 나중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되면 아마 요 학생 중에서 출생률이 높은 순으로 해서 50%가 아마 일본을 가게 될 거예요. 일본의 원예 산업을 보고 오시면은 우리나라 논산부여 가서 본 거, 논산 세도가 보면은 좋은 온실부터 열악한 온실까지 있는데 세도의 중하위권 온실과 일본의 그 온실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그 정도, 그러니까 재배 기술도 높고 시설도 좋고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국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순서로 따지면은 한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고 일본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할까? 제가 볼 때 요즘은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라 저기 중국이 더 나선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자체도 훨씬 낫고 일본은 아직도 저기 제가 앞으로 저랑 수업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하나 있을 거예요. 무당문법이라고. 예, 무당문법. 무당문법이 뭐냐면은 이윤을 알 수 없으나 좋다는 거. 말이 돼요? 이윤을 알 수 없는데 좋대. 그걸 무당문법이라고요. 이유가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 무당문법 무지하게 많아요. 근거가 없이 좋대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그게 되게 많아요. 일본에 보면은 뭐 이상한 약재 많이 국내 들어오는 거 있는데 뒤에 보면은 뭐 붕소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쥐면은 뭐 과일이 커진다는 등, 뭐 당도가 올라간다는 등 과학적 근거는 없어.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에서 약재가 들어왔는데 무슨 약재도 아니야. 뭔지 모르게 들어왔는데 이거 넣어서 과일 생산량이 늘어나고 당도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다 팔아야 돼요? 아니 바이엘, 두폰. 왜 거기다 팔아? 뭐로 영업하고 다녀? 원재사 저기 바이엘에다 팔면은 돈을 떼돈을 벌 텐데 굳이 뭐 거기다 저기 원재료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뭘 굳이.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일본이 그런 무당문법이 발달한 나라라 일본 자료를 저희가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 자료는 시설원회 쪽에서는 거의 안 봐요. 그거를 지금 다른 산업부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일본에 뭐 좋은 자재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국내 자재보다 오히려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올해 여름에 잘하면은 예산이 아마 확보가 되면은 반 정도. 근데 가는데 출석 수준이에요. 성적 순이 아니라 출석률을 많이 하는 사람 가고 출석을 적게 하는 사람 못 가요.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적어놨어. 왜냐면은 그
다 가도 되는데 예산 되는데 뭐 무슨 규정이 있어갖고 다 가면 또 무슨 감사에 걸린다나 해갖고 그래서 절반 정도만 가는데 아마 무슨 포상 뭐 이런 상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면 그렇고 그래서 환경 인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광, 온도, 습도, CO2를 최적화 상태로 관리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써놨죠. 광, 온도, 습도, CO2. 광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광과 온도, 광과 습도, 광과 CO2를 보는데 먼저 앞에 것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때는 많이 벗어나는 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한다. 이것들이요. 환경값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물 생경 및 외부 환경에 따르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도 달라진다는 거고 적정 광량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가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키워서 5개월 된 나무와 5개월이면 거의 최성기에 이미 들어섰거든요. 그 다음에 심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나무는 애기 나무예요. 같은 광량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에서 600와트 정도가 큰 나무는 필요한데 애기 나무한테는 200에서 300만 있어 충분해요. 오히려 400, 600이 해로운 광이에요. 오히려. 왜냐면은 광합성량을 초과하는 광은 뭐다? 증산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증산하는데 증산이 광합성에 도움되는 증산이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증산만 일으키면은 그게 나쁜 증산이거든요. 그것들은요. 식물한테 수분 스트레스만 심하게 줘요. 그러니까 식물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공을 작게 만들어요. 왜? 물을 안 뺏겨야 되니까. 기공을 작게 만들면 뭐요?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0와트밖에 소모할 수 없는데 400와트가 들어와요. 그럼 광합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공을 물을 그러니까 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물을 적게 증발하려고 기공을 작게 만들고 기공을 작게 만드는 얘기는 광합성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광량도 달라진다 이거들을. 생육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초대가 약하다. 그러면은 평균 온도를 낮춘다. 초대가 약한 예를 들어서 평균 온도가 그런 일은 없지만 평균 온도가 25도야. 자, 평균 온도가 15도야. 아니 18도야. 15도는 넘어했고 18도예요. 근데 태력이 약해.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온도를 16도, 17도로 내려가야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요즘 광량에 지금 이 정도 광량이면 제가 볼 때 평균 온도를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21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 약해. 그럼 어때요? 더 내리라는 얘기죠, 이것들이.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 이건 뭐냐면은 나무가 너무 천천히 크고 잎만 커지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평균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럴 리는 없지만 평균 온도가 25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평균 온도 25도는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최고 온도가 아니라 일중 평균 온도가 하루 종일 평균 온도 25도라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온도거든요. 여름에 나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지나치게 크고 그러니까 잎이 지나치게 커요. 그러면은 과일이 잘못하면 과일에 영향을 주거든요. 과일이 작아지거든요. 과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균 온도를 25도가 아니라 27, 8도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양탄력이 강하다. 이거 뭐냐면은 꽃이 안 피고 잎만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편차를 봤더니 주간 평균 온도가 25도고 야간 평균 온도가 15도야. 근데 꽃만 피고 있어. 꽃이 안 펴. 잎만 커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도치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25도가 아니라 26, 7도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편차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배꼽성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인데 배꼽성이 생긴다 그러면 습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광량을 줄여주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배꼽성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습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습도 높일 수 있어요? 못 높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량을 줄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를 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돼요? 광량을 줄여줌으로써 배꼽성과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습도를 못 올려주니까 광량을 낮추라고 했을까요? 증산량을 줄이려고. 왜냐면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광을 많이 받으면 증산량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습도를 낮출 수 없으면 광량을 줄임으로써 증산량을 줄여버리게 되면 배꼽성이 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광합성량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배꼽성이 양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광량을 좀 줄이더라도 배꼽성이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하면은 광량을 줄여버리죠. 이때는. 근데 내가 만약에 습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때요? 굳이 광량을 줄일 필요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될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컴퓨터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됐을 때 나올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자동차는 쉬워요. 제가 그 얘기도 이런 농업 비하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하고 농업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그죠? 왜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월급 많이 주니까.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사람은 누가 어느 사람의 숫자 누가 더 많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여보도 훨씬 많겠죠. 월급도 많이 줘. 사람도 많아. 근데 간단해. 이열보다는. 근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이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면은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경험값으로 가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이걸 느끼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쉽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들이요. 예. 곰팡이병이 생긴다. 습도가 낮춘다. 습도를 못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습도를 못 낮추면 약도 뿌리고 그다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잎을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요. 햇빛을 많이 들어오게 중간중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습도가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또 찾아서 해요. 교수님 거기서 배꼽 썩음병하고 곰팡이가 습도 관계가 적어졌네요. 네, 맞아요. 습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꼽성에는요 제일 큰 게 증산량이에요. 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광하고 습도거든요. 근데 광이 한 80%, 습도와 온도가 20%.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광량을 컨트롤하고. 근데 광량 내가 봤을 때 광은 괜찮은 것 같은 광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습도를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습도를 올릴 수 없으면 광량을 제한해 버려요. 증산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증산량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총 생산량이 아니라 상품과 생산량이잖아요. 상품과 생산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 되면은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토마토의 배꼽성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이 3월 초에 발생한 거예요, 벌써. 토마토도. 요새 네, 이제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은 이제 배꼽성기가 나올 준비가 돼 있고 이달 말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그럼 지금 이게 수경재배하고 토경재배 다 똑같아요. 동일한 건가요? 예. 예. 예, 끝이 썩는 것 같아요. 과체류에서 우리는 이제 주로 과체류 뭐 이쪽을 많이 할 건데 배꼽성기는 모든 과체류의 공통적인 생리장이에요. 우리가 배꼽성기 막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꼽성 100% 안 나온다 불가능해요. 왜냐? 온실을 강하고 이렇게 가운데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옆집은 광이 너무 세고 건조해서 5% 나왔는데 나는 1% 나왔어. 그러면 나는 4%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안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제 남들보다 적게 나오게 하는 방향. 그러면 차광을 해야 되고 나중에 차광의 중요성에 얘기 들을 건데 광을 아무리 줘도 증산만 많이 있지 광합성에 도움이 안 되는 광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제가 그 연암대학교 회의가 있어갖고 원래 12시 반에 하면 좋겠는데 12시 40분에 할게요. 10분 왜냐면은 내비 찍어보니까 4시 30분에 40분 사이 도착인데 빨리 오면 30분에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정도에 내일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제가 12시 반에 하려고 그래요. 30분, 10분 땡겨서 가게 하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아서.